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지친 일상에서 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고 그저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나무일 겁니다. 그래서 나무는 휴식과 위로의 아이콘이기도 하고요. 한자 쉴 휴자 역시 나무에 기대 쉬는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하죠. 그런데요, 이 나무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답니다. 지구상에 6조 그루의 나무가 있었는데 이게 3조 그루로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고통도 어쩌면 지구상의 나무가 사라진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나무를 사랑하는 분, 나무 칼럼니스트 한 분을 함께 만나겠습니다. 나무 칼럼니스트 천리포 수목원의 고규홍 이사를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나무 칼럼니스트라는 직함이 있어요? 저한테만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예. 본인이 붙인 거죠? 아니요, 제가 붙인 거 아니고요. 그럼 누가 예. 붙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글을 쓰는데 칼럼을 쓰고 하는데 제 직업이 따로 없으니까 예, 뭔가를 붙여주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매스컴에서 붙여주셨는데 꽤 근사해서. 대한민국에 이런 직함으로 소개받는 분이 또 있나요? 아직은 저는 못 봤습니다. 예. 그 천리포 수목원의 이사가 그러면은 그 상근직이 아닌 모양이죠? 네, 상근직이 아닙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직업이 없으시고. 그리고 이제 글 제가 쓰고 강연하는 게 직업인데. 그렇죠. 예. 근데 나무를 주제로 하니까. 네. 그런 나무만. 분이 대한민국에는 현재까지는 한 번밖에 없고. 그런 듯합니다. 공식 수목원에 직장 가지신 분들이 나무 관련 책 쓰고 글 쓰는 분들은 저도 여럿 알거든요. 네네네. 그분들은 소개할 때 어느 수목원 원장 뭐 이렇게 소개하면 그렇죠. 되거든요. 예, 예.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식물학을 전공하신 선생님들이고 그렇죠. 저는 식물을 전공하지 않고 이제 좀 시사적인 얘기라든가 어떤 우리 사는 이야기랑 섞어서 이제 나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다르게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무 칼럼니스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셔서. 우리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네.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네네네. 기자 생활 한 10년? 12년 12년. 했습니다. 예. 그때는 주로 어느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뭐? 사회부하고 문화부에 좀 있었습니다. 문화부에 있다가 그만두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부 기자 출신이라고. 왜 그만두셨어요, 12년?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예, 제가 처음에 기자 생활을 할 때에도 그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그 기자 생활로서의 매력이라고 생각했지 이제 이렇게 차장이 되거나 부장이 돼서 데스크 보는 거는 제 취향은 아니란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제가 그때가 그만둘 때가 40살이었는데 곧 있으면 차장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시켜줄지는 모르지만 그 가만히 있으면 될 가능성이 있는 시기여서 이제 조만간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사표 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나무 칼럼니스트가 된 거예요? 네네. 그럼 그 기자 생활을 하면서부터 나무를 좋아하셨구나?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저는 이제 일단 그 기자 생활은 이 데스크 맡기 전까지 하다가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뒤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작가와 같은 생활을 좀 하고 싶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떤 주제의 글을 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건 없었어요. 없이 어쨌든 전문적인 글쓰기 꾼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만두고 나왔는데 근데 그때 이제 천리포 수목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지 않았고 어떤 나무에 대해서도 관심이 이렇게 뭐 지대하거나 이러지도 않았는데 우연한 기회에 제 친구가 소개해줘서 그 천리포 수목원에 들어가서 2달 정도를 살다가 혼자서 그냥 머물렀었거든요. 그때 나무가 참 좋아졌어요. 그래서 나무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제가 그 식물학도 전공하지 않고 나무에 대한 관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대해서 뭔가 해볼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무가 단순히 어떤 식물학적으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퍼뜩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무가 사람보다 오래 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제가 요즘 이제 글을 쓸 때 많이 쓰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람은 떠나도 나무는 남는다 남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서 겪었던 사연들이 나무 안에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사람의 언어로 이야기해 주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 나무를 보면 뭐 나무가 얘기해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나무를 보고 떠올릴 수 있는 옛날 사람들이라든가 역사. 옛날 일이라든가 그렇죠? 예. 며칠 전에는 저한테 어떤 그 독립 PD 하시는 분이 찾아오셨는데 그 진도의 그 기억의 숲이라고 예, 아시죠? 예. 그 세월호 기억의 숲 거기를 갔다 오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나무들의 상태를 좀 같이 한번 보자. 그래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은행나무를 쭉 심으셨더라고요. 네, 거기 기억의 네. 숲에. 근데 이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뭐 1000년, 2000년을 살아가는 그렇죠. 나무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역사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건들을 1000년, 2000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게 나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기자 생활을 그만두고 나무 이야기를 쓴다고 했을 처음에는 식물학적으로 혹은 아니, 그게 생태학적으로 아니고, 아니라 예. 나무에 얽힌 역사, 그렇죠. 나무에 얽힌 지리, 나무에 예, 사람 얽힌 이야기. 사람, 네네네. 그냥 나무 이야기. 예, 그리고 문학. 예. 그래서 이제 이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쓴 글이 2000년 이제 초반부터 썼는데 그때 목련 이야기를 썼는데 목련을 소재로 해서 쓰여진 시들. 많죠. 예, 그런 거 몇 개랑 섞어가면서 노래도 많고요. 네네네. 그래서 제 눈에 보인 목련의 이미지와 어떤 사람이 알겠습니다. 예, 그런 그러니까 걸 나무 썼어요. 식물학이 아니라 나무 인문학. 네, 그렇게 또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식물학도 조금씩 공부하시고. 안 할 수가 없죠. 예. 그나저나 우연히 알게 됐다는 그 천리포 수목원 지금도 물론 비상임이지만 이사를 맡고 계신 그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떤 외국인 분이 만드셨다고. 네, 맞습니다. 어떤 분이시죠? 이 미국인인데요. 미국인이 이제 일본어 통역 장교로 2차 대전 때 미군의 이 자원 입대를 하셔가지고 근무를 하시는데 일본어 통역 장교니까 일본에 근무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945년에 일본이 이제 패퇴하면서 한국으로 이제 미군정하고 같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왔는데 이 양반이 한국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예, 그분의 뭐 편지라든가 이런 게 다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나 한국에 머물러 살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영국 귀화까지 하신 원래 이름은 칼 페리스 밀러인데 1970년대에 그 천리포 지역에 이제 나무를 심기 시작하면서 자기 돈으로 땅 다 사가지고 완전 사비로 그러면서 이름도 아예 민병갈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맞아. 바꾸고 영국 귀화한 그런 분이 이제 조성한 그런 수목원이에요. 완전 개인 돈으로 땅 사고 나무 다 심고 조성해서 지금은 이분 자꾸 하셨고. 네, 2002년에. 자제분도 안 계시다면서요. 네. 그 독신으로 사셨죠. 그럼 그 수목원은 지금 뭐 누구 소유예요? 예,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놓으셨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한 2년 전쯤부터 이제 암 투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비하셨어요. 그러면서 유언장을 작성해 놓으시기를 유언장에 내가 내 평생을 바쳐서 일군 이 수목원을 천리포 수목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나의 제2의 조국인 나의 제2의 조국인 대한민국에 바치겠다 이렇게 유언장에 남겨놔서요. 그렇죠. 예. 그 지금 정부 관리 수목원이에요. 그렇죠. 산림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공익재단법인 천리포 수목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 이분이 그 증권업계에서 일하셨다. 맞습니다. 예. 그죠? 예. 자꾸 하실 때 보니까 유산도 대단하셨대요. 뭐 꽤 많으셨죠. 네, 그거를 이제 다 통째로 이제 다 수목원에 내려놓고. 근데 말씀드리자면 한이 없는데 이분이 정말 검소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재산이 남겨놓은 유산이 이렇게 많을 정도로 진짜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02년 돌아가실 그 당시에 1년 수입이 한 4억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엄청난 거잖아요. 20년 전인데. 예. 근데 그 4억 정도 되는 그 수입을 가지신 분이 이 양복 바지 이런 거를요. 꿈에서 이렇게 입고 다니실 정도로 정말 분. 검소하시면서 수목원에다 모든 걸 쏟아부으시고 결혼도 안 하시고 자녀분도 없고 그저 나무 사랑으로 그 모든 걸 다 우리 대한민국에게 참 좋으신 분이네요. 네. 그 덕에 또 우리
고 이사님 같은 나무 인문학자를 만들어내고 그런 거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지구상에 6조 그루의 나무가 있었는데 네, 3조 그루로 급격히 줄었다. 네, 네.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흔히 6조 그루와 3조 그루라는 건 사실 정확한 통계가 될 수는 없는 거고요. 전 세계의 나무를 어떻게 세겠습니까? 누가 세요? 예. 이제 대략 이제 추정치인데 이게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농업을 하기 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농업을 할 때. 만 년 전. 만 년도 더 됐죠. 더 됐나요? 예. 농업의 기원을 보면 대략 10만 년 정도를 전 맞아요. 10만 년 전. 예. 그 즈음에 이제 처음에 농사를 지을 때는 이렇게 불 질러서 숲을 다 넘겨뜨린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숲을 이제 나무를 베어내야 거기서 그러네요. 농사를 지을 수 그러네요.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농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전에 6조 그루 정도 있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지금은 3조 그루가 채 안 된다.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 보는 이런 어떤 들판. 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을 수도 있네요. 그럼요. 전부 그냥 나무로 차 있을 수도 있네요. 그렇죠. 예. 사막 좀 있었을 것이고. 네. 그죠? 그냥 풀밭은 좀 있었을 수 있겠네. 그렇죠. 사바나 지역은 그런 있었던 데는 있을 수 거고요. 있겠네. 예, 예. 그러나 나무가 있는 지역이라면 네. 들판은 없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농사 지으려면 나무는 다 빼야죠. 그리고 이게 역사를 보면 이제 나무가 이제 생명체는 이제 이제 바다에서부터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지구상에 육지에서 생명체가 올라온 게 이제 4억 년 전에 나무가 올라와서 이제 동물들이 살 수 있는 산소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낸 게 4억 년 전이거든요. 4억 년 전. 네. 4억 년 전에 올라왔는데 딴 건 몰라도 호모사피엔스가 나온 건 고작 25만 년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 4억 년 동안 이 지구를 완전히 푸른 숲으로 만들어 놨던 거를 사람들이 차츰차츰 이렇게 갉아먹으면서 절반을 없애버렸고. 절반을 없애버린 거죠. 근데 특히 또 현대에 와가지고 네. 기계가 발전하고 하면서 네. 벌목 기술도 발전하고 네. 또 열대 우림도 막 파헤치고 네. 이것도 또 심각하겠죠? 네, 그게 심각하고요. 이제 특히 지금 여러 가지 그 통계 자료들에 의하면 가장 많이 파헤쳐지는 것들 그 원인은 제지산업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종이, 예, 종이요. 예. 근데 이제 그 제지산업 이런 쪽에서 이 그 산업 업체 관계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베는 만큼 새로 심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맞습니다. 베는 만큼 새로 심는 건 맞는데 제가 이제 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늘 관심을 가지는 건 뭐냐면 나무라는 거를 하나의 생명으로만 보기에는 좀 모자라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나무 한 그루를 베어낸다 그러면 그 나무 가지에 깃들었던 새들의 보금자리도 함께 무너지는 것이고 거기에 새들이 만약에 새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곤충들도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벌레, 새 얘네들이 다 살고 있었는데 이끼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예. 얘네들이 다 사라지면 사실은 새라 하더라도 새의 몸 안에 또 기생하고 있는 박테리아라고 같은 미생물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나무 한 그루는 단순히 하나의 생명이 아니라 아주 복합 생명체, 그러니까 거대 생태계의 축소판인 하나의 소우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네. 그것들을 이제 베어내는데 베어내고 새로 심으면 새로 심어가지고 이것들이 그만큼 자랄 때까지. 네네. 그때까지는 이게 한 그루로서 제가 말씀드린 복합 생태계로서의 나무의 역할을 하기는 못하죠.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충 이 생태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나무가 하나의 그 복합 생태계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로운 기운도 주고 자연 생태계의 조화를 이루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략 뭐 정확한 건 만들 수 없는 거지만 대략 500년 정도 이상 된 노령님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에 거의 공통적으로 합의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숲이라는 게 이 500년 이상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베어내고 나서 막 심었으니까 우린 베어낸 만큼 심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죠. 예, 그거는 이렇게 더하기 빼기 제로가 되는 제로섬 게임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무 한 그루만 해도 고 이사님 표현하신 것처럼 새가 있고 벌레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하나의 소우주인데 그 나무들이 어우러져서 500년을 묵은 숲이다. 네. 이건 그 자체로 우주네요. 그렇죠. 예. 그죠? 우주죠. 그 자체가 우주네요. 엄청난 거죠. 예.
그러니까 거대 복합 생태계라는 그 말이 안에 딱 온갖 말씀드려요. 동물도 다 있을 것이고. 그럼요. 거기서 또 생성되는 공기, 네. 뭐 습도, 네, 이 모든 네, 것들이 하나의 우주네. 물도 있고 뭐 그렇죠. 모든 자원이 그 하나의 숲 안에서 순환되는 근데 거죠. 500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라고 전문가들이 말한다고요. 네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500년쯤을 노령림이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그래야 이제 생태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 그럼 300년 된 거는 그런 역할을 다 못한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300년, 500년이라는 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300년쯤서부터 그런 역할을 하기 시작하겠지만 이 생태학자들이 보기에는 500년쯤이나 돼야 거의 완벽해질 수 있다. 풍성한 모든 생태가 다 요소로 갖추어진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500년 된 노령숲이 있어요?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어요? 2곳 정도가 있는데요. 그거 봐요. 예. 대한민국 국토 전체에 딱 2군데밖에 완성된 생태계가 없네요, 그러면. 네. 아이고. 어디예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노령림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글을 쓸 때에는 천연의 원시적인 생명력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는 제주도 구좌읍 평대리라는 곳에 있는 비자나무 숲입니다. 비자림이라고 부르는. 네, 비자림이라고 하죠. 예. 가보셨어요? 아, 그럼요. 예. 이 비자나무 숲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천연 원시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비자림을 처음 조성하게 된 것은 그 비자나무가 중요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여기에 이 숲을 지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인공조림이에요, 그럼?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비자나무들이 그 당시에 이 고려 때 저 몽고 원나라로 조공을 보낼 정도로 이 비자나무의 재질이 그렇게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궁궐에서도 궁궐 건축 재료로 쓰고 가구 재료로 쓰고 하는데 아주 좋은 재료여가지고 이걸 국가적으로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작은 분명히 뭐였냐면 인공조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인공조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제주도 분들은 제가 며칠 전에 쓴 칼럼에는 아주 어리석지만 가장 영리한 숲을 지키는 방법 이래가지고 칼럼을 하나 쓴 게 있는데요. 뭐예요? 그 어리석다라는 방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전설을 만들어냈어요. 그 전설이 뭐냐면 이 숲 안에 들어가기만 해도 천벌을 받는다는 전설을 만들었어요. 그 500년, 800년 전쯤에. 근데 그 당시에는 요즘이야 뭐 전설이 사라진 시대지만. 다 믿죠, 그때는. 천벌이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아무도 안 들어갔군요, 진짜. 진짜 안 들어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씩 그 안에 있는 가장 큰 나무에 이제 당산제라는 거 있잖아요. 그 당산제를 지내러 들어가서 그 나무 앞에서 제상을 만들어 놓고 비자 열매를 올려놓고 제를 지낸 다음에 제사를 끝낸 다음에는 그 비자 열매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여기저기다. 예. 그러면 또 퍼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800년 된 원시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들어가 보면 800년 된 나무가 분명히 있긴 있지만 400년, 500년, 300년, 200년, 100년 이렇게 된 아주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천연의 원시림과 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는 비자나무 일색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던 안타까운 거 아닌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비자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숲을 지키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면 그 제지업체나 이런 데서 새로 심는 나무들 같은 경우는 필요한 나무들만 쭉 심다 보니까 같은 종류를 지금 선생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같은 종류를 쭉 심게 되거든요. 근데 비자림 800년이 지나는 동안 실제로 거기 가보면 비자나무가 물론 많긴 많아요. 하지만 비자나무 아닌 다른 나무들이 저절로 자라면서 쫙 퍼지면서 그야말로 우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안정적인 식생을 이루면서 단풍나무에 뭐 자귀나무 그런 것들은 나무. 그냥 바람에 날려와 저절로. 그러니까 여기 큰 나무들이 있으니까 새들이 날아올 거고 새들이 날아올 때는 물어오고 그걸 또 떨어뜨리고 또 거기서 나오고 곤충들도 날아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제주도 그 비자림의 경우에는 800년 된 제주 비자림. 또 두 번째는 어디예요? 두 번째는 또 이것도 유명한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 숲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아시다시피 궁궐 건축에 금강소나무 재료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인공림으로 했고 세종 때는 이 조선시대 때 보면 세종 때 이 숲을 지키기 위해서 아예 법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 80대 뭐 이런 식으로 법을 정해서 하고 곤장. 네네. 나무 배면. 네네 배면. 80대 맞으면 죽어요. 죽어. 네.
그걸 또 숙종 때는 100대로 늘립니다. 아, 예. 예. 그런 식으로 이 나무를 인공적으로 지켜왔는데 여기는 500년 이상 된 숲이거든요. 세종 때부터니까 네. 500년, 600년 된 거잖아요. 예. 그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도 물론 아까 말씀드린 비자림처럼 금강소나무 위주로 되어 있긴 하지만 나머지도 자연스럽게 굉장히 많은 숲이 이루어졌다. 우리 두 군데 다 자주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자주 갔죠. 그 고령님, 노령님하고 그냥 숲하고 딱 들어가면 결정적 차이가 느껴집니까? 결정적으로 딱 들어서는 순간 느껴집니다. 어떤 차이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운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일단 숲이 깊고요. 깊어서 이제 그늘 자체가 그늘이 얼마나 짙으냐라는 걸 확 느낄 수가 있고요. 아니 이를테면 제가 천리포수목원 거기도 숲이잖아요. 네. 거기는 가꾸기 시작한 게 지금 50년, 60년밖에 그렇죠.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5, 60년 된 아주 어린 숲에 들어갔을 때의 느낌하고 이 500년, 800년 된 숲하고의 느낌은 너무너무 다르고요. 광릉 수목원 있죠. 왜? 거기도 오래된 숲이죠. 거기도 한 몇백 년 되지 않았어요? 거기도 조선시대부터 조성해 왔는데 거기도 뭐 노령님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있지만 규모나 이런 데 있어서 금강소나무 울진이나 여기 그 제주도에 비하면 조금 좁고 좀 작죠. 아. 예. 근데 사실 거기도 굉장히 크긴 커요. 예. 하지만 이 두 개에 비하면 조금 모자라지 않냐. 우리나라에서 제일 나이가 오래된 나무 어디 있는 건지 혹시 아세요? 제일 오래된 나무를 이야기할 때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가장 오래된 나무는 울릉도에 있는 2000년 된 향나무가 이제 오래된 나무예요. 근데 이 2000년 됐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과학적으로 그 근거를 밝히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2000년 된 게 있고 그다음에 15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이거는 삼척에 있어요. 네, 삼척 늑굴이라는 곳에 있는 강원도 기념물로 지정된 나무가 1500년 된 나무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1100년 정도 된 나무는 많습니다. 많아요? 예, 그죠. 1000년에서 1200년 이 사이는 굉장히 많은데 은행나무가 많죠. 오래된 예. 거. 그죠. 은행나무가 워낙 생명력이 강해서요. 예. 일테면 일본에 가면 그 1945년에 그 히로시마에 그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그 원자폭탄의 그 폭격에서도 시커멓게 다 타버렸다가 이듬해 봄에 다시 싹을 틔운 게 은행나무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은행나무가 방사능마저 극복해내는. 네. 그러니까 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중에 이 은행나무만큼 질긴 생명력을 가진 건 아마도 없다. 흔치 않을 겁니다. 예. 세계적으로 제일 오래된 나무는 혹시 어디예요? 그 나무는 또 이제 얘기 애매한 게 이제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들이 7200년 된 나무라고 부르는 나무가 있습니다. 조몬 삼나무라고 부르는 나무인데요. 그 나무는 저도 직접 가서 봤는데요. 그런 나무가 있는데 사실 세계 식물학계에서는 그 나무가 7200년 됐다고 잘 인정을 안 해줍니다. 예. 왜냐하면 그 나무를 이 나무 이제 나이테에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나이테를 조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음파나 이런 걸로 자르지 해서 않고 외부에서 초음파 형식으로 보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이테를 조사했더니 물론 가운데가 썩어서 나이테를 전체를 다 조사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만 현재 남아 있는 그 나이테가 2200개가 확인이 됐어요. 너무 차이가 큰데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식물학계에서 이 나무가 7200년이라고 보는 건 약간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대체로 식물학계도 동의하는 그런 게 어디 있냐면 어디예요? 미국 네바다주에 있는 그 거의 사막지대 같은 곳에 있는 브리스틀콘 소나무라고 하는 소나무가 있는데요. 이 소나무는 비슷한 크기의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어서 쭉 있거든요. 근데 정말 오래된 나무 같아가지고 학자들이 이 나무를 좀 얼마나 오래된 나무인지 알고 싶었는데요. 이게 마침 뭐 태풍이었는지 뭐였는지 한 그루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이게 국립공원 지역이라 함부로 갖고 올 수 없고 베어낼 수도 없는 상태였는데 학자들이 국립공원 관계자들한테 이 나무는 우리가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좀 제공해달라. 그래서 제공을 해준 걸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그 나무는 놀랍게도 4,400개의 나이테가 고스란히 남아요. 확인됐군요. 네,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지금 현재 과학계에서 인정하는 가장 오래된 생명체로 인정이 됩니다. 네. 노령님 얘기하다가 이제 세계 기록까지 와봤는데 그만큼 나무 숲
그것이 주는 인간에게 주는 편익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니까 네. 전설까지 만들어가면서 지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네. 코로나19도 이 나무가 사라지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제 말 맞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 좀 보태자면 지금 저도 이제 지난 그 몇 달 동안을 이제 아주 그 자가격리 기간을 거치면서 힘들게 지냈는데 강연도 요새 없으시잖아. 어디서. 우리가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사실 이 코비드19 사태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그렇죠. 중요하긴 합니다. 빨리 약도 만들고 병도 고치고 해야 되는데 이걸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자라면 이런 사태를 다시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생태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야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오지 않고 온다 하더라도 막아낼 수 있는 걸 찾을 수 있는데 그걸 저는 이제 나무를 이야기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저는 숲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늘 하고 다닙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숲에서? 그러니까 이런 생태계를 하나하나 이제 확보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할 거고요. 저는 개개인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갑자기 코비드 이후로 하늘이 맑아졌잖아요. 네. 하늘이 맑아진 거 보고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변화에 담긴 뜻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나무를 우리가 도시에서 가로수를 키우면서 뭐 신호등을 가린다, 간판을 가린다 그래서 베어내는 적이 있었잖아요. 베어내면서 그 안에 깃든 생명체들이 어떤 것들이었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의 속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본다라면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 곁에 이 나무와 내가 더불어 살아간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 이것이 좀 절실할 때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신이 사람이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이런 걸 계속 보존하고 지켜야 되겠다라는 정신이 있다면 그러면 함부로 야생동물들한테 막 손대고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게 다 야생동물한테 사람이 함부로 손대가지고 나온 바이러스들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아까 우리 처음에 나무 베는 얘기했을 때 그 나무에 깃들어 살던 새가 죽는 게 아니라 벌레들 자리를 잃어버리면 그렇죠. 얘네들이 다시 살 자리를 찾아서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그게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바이러스도 같이 오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게 새의 몸에 있을 때는 별 탈을 일으키지 않다가 새랑 좀 다른 사람의 몸으로 옮겨왔을 때는 병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게 지금 코비드 사태라고 봐야 될 겁니다. 숲에서 앞으로의 방역을 찾자. 네, 저는 그렇게. 어떤 분은 생태 백신 이런 표현을 쓰던데. 그렇죠. 숲 방역. 새로운 용어를 또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오늘 나무 칼럼니스트 천리포 수목원 고규홍 이사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